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고요. 누가 해볼까? 유건영. 네, 자, 오늘도 한번 읽어보자. 네. 시작. 기, 기왕, 왕, 어, 택? 택, 잘 모르겠습니다. 속, 리자야. 아, 기왕택리, 심, 당, 상, 상, 견, 현, 최구, 사람 이름입니다. 최구, 당, 전? 당, 전, 잘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찌, 기자야. 어찌, 기. 이 글자는 아는 글자 아니고 정도를 뜻하는 아, 정자지. 아, 도자지. 기도, 문. 계속 정, 정, 시, 시, 강, 강, 남, 남.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다. 그때 조를 호자지. 음, 가오, 호, 웅, 풍, 경, 경. 계속 낙, 낙화, 시, 시, 철, 절. 이건 또 우자야. 우, 만날 봉자입니다. 상봉하다 할 때. 봉, 군, 건. 잘 읽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두보의 시들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강남, 동사 봉, 목적어 이군현. 자, 여기 이군현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야. 어, 이 이군현이라는 사람은 두보의 친구인데 당대 최고 가수야. 우리 가객이라고 하잖아. 음. 두보가 그 당나라 현종 시대에 어, 안사에난 전란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양쯔강이 있는데 우리 양쯔강을 통상 이 강이라고 하고 황하를 이 강이라고 하고 황하를 그냥 통상 강하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다, 뭐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할 때 그게 한강 남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쯔강 남쪽, 여기가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은 이 강남에 뭐 상해, 뭐 상하이라고 하는 진짜 개벅천지한 엄청 큰 도시도 있고 이 강남 뭐 중국 남부지방도 굉장히 발전했지. 그런데 지금 당나라니까 대체로 이 양쯔강 남쪽의 강남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아닌 주변부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전쟁을 피해서 부부가 강남에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친구인 당대 최고의 가객, 최고의 가수인 이군현 씨를 만난 거야. 그래서 강남에서 이군현을 만나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강남 봉 이군현. 봉은 만나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줄짜리 시를 우리 절구라고 하고, 절구는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인데, 기구와 승구와 결구, 견, 문, 군이 아분이지.
아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 율이라고 해서 특정 위치에 어떤 발음, 어떤 소리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음유율이라고 하는데 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 문, 군 하면 이런 발음이지. 이게 견문군 라임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우리나라 한자 발음하고 이 중국 원래 한자 발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제 차이는 뭐 중국 발음으로는 없나 봐. 그래서 이렇게 라임을 맞춘 거예요. 7원이니까 한 줄에 7자니까 네 자, 세 자 이렇게 해석해야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기왕은 당시 당나라 현종의 동생이야. 그래서 뭐 일종의 권력자지. 기왕, 탱리니까 리자는 우리 표리, 부동이라든지 겉과 속이 다르다 할 때 어떤 이면을 뜻하는 속 리자야. 그래서 기왕의 집 안에서 심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뜻이 늘 보았대. 누굴 봤냐면 이군현 씨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나는 항상 기왕의 집 안에서 이군현을 만났는데 이렇게.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아, 우리 두보라는 시인도 기왕의 집에 시인으로서 들락날락할 정도로 근데 되게 잘 나가던 시인이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추리해 볼 수 있지. 기왕택리 심상견 기왕의 집 안에서 심상하게 항상 보았대. 기하고 승은 기는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고 승은 이것을 이어받는 것이어서 이 기구와 승구는 대체로 변주가 됩니다. 변주는 반복이 되는데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의 집에서 항상 보더니 이것과 이어받아서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최구는 당시의 재상이야. 영의정 같은 사람, 총리 같은 사람이야. 1인지하 만인지상 황제 밑에 있는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최구 당전, 최고의 집 앞에서 기도 몇 번 정도를 들었던가. 최고의 문 앞을 지날 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최고의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내 친구 이군현 씨의 노래를 내가 몇 번이나 들었던가. 지금 피난지에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강남 땅에 두보와 이군현이 내려와 있는 거지. 왜? 전란으로 인해서. 근데 두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우리가 기왕의 집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집 앞에서 항상 봤었는데 최고의 집 앞에서 지날 때 이군현 당신의 노랫소리를 내가 몇 번쯤 들었지? 얼마나 많이 들었지? 뭔 얘기야? 이근현과 자신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출세하던 시절,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던 시절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야? 전란의 시기지. 정시, 정희, 강남에, 정의는 뭐 그냥 부사로 진실로, 정말로 이런 뜻이야. 발을 정자인데. 정말로 시자는 우리 뭐 시인 할 때 이 사람이잖아. 이 강남에 풍경,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좋으니 양재역 남쪽에 이 강남의 풍경이 이렇게 좋으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는 어때? 우리가 짓는 이 강남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낙화 시절 꽃이 지는 시절에
또 군은 임금군 이렇게 하지만 당신이란 뜻이야. 우리 송군, 남포, 동비가 이렇게 정지상의 송인에서 송군할 때 배웠잖아. 님을 전송하는 당신 님이지. 당신은 누구겠어 그러면 바로 이군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낙화 꽃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또다시 당신을 만나는구나. 한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기왕, 왕의 집에, 그리고 최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집에서 우리가 늘 만났었지. 지금은 우리가 전란의 시기에, 내란의 시기에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와서 양쯔강의 남쪽까지 멀리 고향 떠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강남의 풍경은 아름답구나. 낙화 시절에, 우리 꽃 지는 시절에 당신을 또 만났네. 이 낙화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남의 꽃이 지는 늦봄이나 초여름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어때? 기왕의 집에서 노래 부르고 최고의 집에서 노래 부르던 당신의 이런 꽃 피던 시절이지. 이게 인생의 개화하는 꽃 피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 출세하고 잘 나가고 아름답고 젊고 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우리의 전성기. 그런데 이제는 어때? 낙화 시절이지. 약간 좀 쓸쓸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낙하 시절에 당신을 또 만났네 이렇게. 강남봉 이군현이라는 멋진 시입니다. 자, 오늘 작품을 같이 봅시다. 오늘은 고미숙의 현자들의 죽음이라는 책이고요. 현자는 현명하다 이런 뜻이지. 현명한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죽지. 그런데 뭔가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우리의 어떤 깨달음,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자로서 인간으로서 먼저 위대한 인간들, 현명한 인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음에 임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고미숙 선생은 고전 평론가인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종의 우리 인생의 양면 같은 거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 이유가 없지. 그지? 뭐 내일로 미루지 뭐. 시간이 많은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모두가 이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것. 이렇다면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현자들은 먼저 이것들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로 삼아서 어, 쓴 선생님이 볼 때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 번쯤은 꼭 읽히고 싶은 어, 그런 책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자, EBS E클래스라고 돼 있는데, 어, EBS 출판사이고, 클래스 E는 그 명사들, 뭐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을 특정 주제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는 그런, 어, 컨텐츠 시리즈야. 그래서 EBS 방송을 볼 리는 별로 없을 텐데 선생님도 TV 이렇게 볼 거 없나 이렇게 돌리다 보면 EBS 채널에서 가끔씩 전문가들 나오셔서 의사 선생님이나 뭐 과학자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강연하시고 하면 딱히 볼 것 없으면 좀 보고 있기도 하고 하거든. 고민숙 선생도 지금 이렇게 한 거고 그 컨텐츠가 그 EBS에서는 유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미숙 선생이 자신의 책인 이 현자의 죽음을 가지고 작년 여름쯤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여름에 이 우리 충남도서관 동네 충남도서관에 와서 뭐 강연도 하셨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 현자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강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종류로. 그래서 어,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긴 버전의 강연을 좀 고미천 선생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들어 몸직하고 아니면 이 책이라도 좀 꼼꼼히 잘 읽기를 바랍니다. 이북으로도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결제해서 구매할 수 있고 하니까 책을 못 구해서 못 읽는 세대는 아니잖아. 어, 충남도서관에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출을 해가더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제자들 중에 누가 빌려서 몇 권을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충남도서관에는 다 대출돼 있는 상태더라고. 아무튼 이 책을 다룰 겁니다. 들어가면서 고미숙 선생의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시리즈야. 클래스 2 시리즈고 1강 죽음을 연습하라. 그래서 어, 뭐, 요 강연은 뭐 EBS에서 유료로 올라와 있어서 결제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다면 이런 식의 강연을 잘 이렇게 묶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첫 번째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지. 음, 불합리한 이유로 사용받은 소크라테스 하면서 이렇게 고미숙 선생님이 내가 지금 고미숙 선생의 존재에 대해서 안 것은 아마 대학에 들어가서 선생님 뭐 홍대 국문과 들어가서 아마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그 작년에 읽었던 열하일기와 관련된 책을 고미숙 선생이 쓴 거를 읽으면서 야 대단한 작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선생님 때만 해도 학자들이 되게 현학적이라고 할까 젠체한다고 할까 이렇게 대중적인 글쓰기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글쓰기를 많이 해서 좀 딱딱하고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고미 선생의 글은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약간 가볍다라고 비판을 좀 들을 정도로 당시에 되게 대중 친화적인 글쓰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뭐 공부의 깊이가 작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뭐 혹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되게 소통을 하는 어, 그런 아주 좋은 학자, 뭐 커뮤니케이터라고 볼 수 있지. 어, 1960년생이시니까 벌써 나이가 많으시네. 음, 강원도 정선에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에 78년에 진학을 하셨으니까 고려대학교 동문과죠. 음, 선생님이 뭐 79년생이니까 20년 차이쯤 난다고 생각하면 되네. 음, 음. 아무튼 그래서 국문과로 대학원을 옮겼고 전공을 그래서 고려대 석박사를 했고 어, 이분들이 이제 연구자로서 세상에 나가려고 대체로 뭐 석박사 하면 이제 대학 교수하고 하는 것이 길이잖아. 그런데 그때쯤에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군다나 인문학의 위기다라고 하는 뭐 인문학은 언제든 위기였는데 아무튼 뭐 문학을 한다든지 문학을 전공한다든지 철학을 전공한다든지 뭐 역사를 전공한다든지 사회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사철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인문학 교수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지. 뭐 인문학 연구자로서 밥 먹고 사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연구 공동체인 수요 플러스 너머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공동체를 시의적절하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 수유 너머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전에 같이 한번 책을 읽었던 고병권이라고 하는 어, 사회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자 이분도 여기 출신이고 이분들 외에도 이 수유 너머에서 함께 밥해 먹고 공부하시던 이런 인문학자들 중에 지금은 굉장히 이 시대에 그 중요한 지성인으로 이렇게 불리고 시의적절한 사회의 메시지를 그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들이 젊은 시절에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각각 뭐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음, 저서는 뭐 이런 책들이 있네요. 선생님은 글쎄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열알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한 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 완독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이거는 이제 열하일기 본문을 완전히 번역한 이 책도 어, 아주 즐겁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퉁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의 중국어 번역인데 공부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공부는 뭐냐 그다음에 연애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그다음에 이런 거 토니타스 뭐 이 정도의 책들을 읽은 것 같고 현자들의 죽음 이 책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고미숙 선생의 책이 이렇게 출판되면 뭐 서유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을 이렇게 그 언급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작년에 그 청년 듣다 부처님의 청년 시기 왜 청년 시기에 이런 대단한 고통을 없애겠다는 인류의 고통을 없애겠다는 이런 분발하는 어, 마음을 냈을까? 뭐 이런 것을 적은 청년 묻다 이 책도 뭐 유명한 책이지. 이 책도 읽었고요. 그래서 약간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책은 아니고 음, 고전에 대해서 뭐 그래도 믿을만 하게 이렇게 잘 소개하고 현재 우리 시대의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재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고전을 통해서 그래서 고미숙 선생의 책들은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어, 책들 중에는 뭐 이렇게 선생님 보기에 좀 납득치 않은 책들도 좀 있어서 모든 책을 다 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 생각하는 좋은 어,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8명의 우리가 현자라고 할 만한 어, 혹은 누군가는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지. 우리 세계 사기사 때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아주 고전이 있지. 플라톤이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 타락한 민주정, 중우정치, 바보들의 무리의 정치인 이 아테네 후기에 이런 망가진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민중 재판으로 이런 민주주의 하의 재판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지 억울한 죽음이지 부조리한 죽음이고 이렇게 현자고 이 아테네를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4대 성인으로 불릴만한 소크라테스를 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고 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소크라테스 변명인데 이 책은 뭐 이렇게 문체 자체가 이렇게 익숙하게 읽히는 문체는 아니어서
오히려 이렇게 잘 정리된 걸 보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주요 내용들을 되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인류의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 혹은 성인으로 존경하는지를 보여주기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전기로서도 이 꼭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은 학생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원래 사형당하는 것도 그냥 소크라테스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했다면 뭐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아테네 민중들의 이 재판, 자신의 사형 재판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뭔가 어, 경고를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목숨을 걸고 하고,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는데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유력자들이 많아서 어, 이렇게 간수들을 다 매수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시킬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탈옥을.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 이 나라는 타락해서 당신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나라니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목숨을 보존합시다 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죽음이 더 나쁘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 아니면, 야, 오늘은 이렇게 독배가 나를 사형시키는 독이 든 술잔이 도착했으니 이걸 마시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기에 너무 좋은 날 아니야? 뭐 이런, 사실은 너무나 엉뚱하고,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건 역시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이런 지혜들을 나누고자 할까? 아, 진짜 의연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비범한 인간이고, 아, 진짜 성인의 반열에 들 만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이것을 보면 이렇게 길지 않은 글인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어, 소크라테스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장자인데, 장주, 원래 이름은 장주지. 자라고 하는 건 그냥 존칭, 선생님이란 뜻이니까 공자, 맹자천. 장주, 우리 뭐 장주지몽. 그래서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꿨고, 그 나비가 혹시 지금 나는 장자가 아니라 나비의 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통상 우리가 노자와 장자를 한쪽으로 묶어서 도가 사상가 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누구는 이제 장자와 노자가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다. 노자는 국가주의고 장자는 개인주의에 가깝다. 뭐 이렇게 강신주 같은 철학자는 또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사마천 뭐 사기 이후에 노자 장자는 이제 한쪽으로 도가로 묶죠. 어쨌든 이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죽었는데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친구들이, 야, 그래 너무 심하지 않냐? 여태까지 함께한 이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노래를 부르다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장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 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맡고 있는 이 장자의 태도, 그리고 뭐 해골, 이제 장자가 거닐다가 이 시대가 전국 시대, 전쟁으로 나라들 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대립하던 이 약육강식의 전란의 시기인데, 이 전란의 시기에 해골 시체가 뒹구는데, 아유 불쌍하다, 넌 전쟁 때문에 죽었니, 병으로 죽었니, 굶어 죽었니,
이렇게 하고서 안타까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주의 꿈에 해골이 나타나서 악몽이네. 야, 너 나 아까 불쌍하다고 했지? 내가 볼 때 네가 더 불쌍하다, 임마. 삶이란 고통이고 그 고통에서 편안한 잠으로 들어오는 게 이 죽음인데 너의 삶이 죽음만 못하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장자가 생각할 땐 죽음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핍생이라고 하는데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단지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뭐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든지 아니면 장자 스스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야 나를 갖다 그냥 버려라. 그냥 땅에다 파묻어. 장사 지내지 마. 장례식 필요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갖다 버립니까 시신을 선생님 시신인데 라고 했더니 야 까마귀 독수리 까마귀 독수리한테서 먹이를 빼앗아서 개미한테 주는 짓이잖아 라고 하는 왜 자기를 그냥 갖다 버리면 까마귀나 독수리 밥이 될 텐데 나를 관에다 묻어서 땅에 묻으면 개미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과하지 좀 이런 비유나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이 장자의 책은 우리 뭐 전에 선생님 한 2년 전에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장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강연을 하면서 2권짜리 그 해설집을 냈는데 그때 한번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 책에 대해서 2주 정도 같이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음, 뭐 역시 장자는 뭐 읽을만 하죠. 여러 가지로. 마하트마 간디? 간디 뭐 비폭력? 어, 선생님은 물론 이제 너희들한테도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즘은 간디가 그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일부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간디가 이렇게 좀 폄하되는 시기에 사는 거는 같기는 해. 찾아보면 뭐 그게 비판받을 지점이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정신으로서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뭐 한석번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위대한 정신들이 있잖아요.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그것처럼 영국 식민하에 있었던 거대한 인도에 등불 같은 사람이고 인도의 애국자이지. 그리고 인도가 지금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나뉘었는데 그런 것도 끝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 인도를 하나가 되자라고 하기도 하고 비폭력 운동 어떻게 하면 저런 사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정도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인도의 정신은 참 위대하다. 어, 물론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간디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뭐 아름답거나 이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굵직굵직한 큰 흐름에서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다.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디의 물레라는 유명한 글도 있는데 간디가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욕망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것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특히 자본주의 제국주의 하에 이렇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자급자족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어서 음,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인슈타인.
이과네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총 8장 중에 4장까지 읽으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읽었을 텐데. 아인슈타인이야말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정신이고 대단한 지성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사유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주어진 생각들 안에서 공부하기 정도잖아. 그런데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뭐 사람들마다 그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실제로 다르게 이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르게 어, 시간이 흐른다라든지 공간이 왜곡된다라든지 뭐 블랙홀을 예측한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뉴턴의 그런 우주를, 뉴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꿨는데, 어,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그런 위대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온, 지금은 너무 당연한 물리학인 양자 물리학을 끝내 이제 닐스 보어하고 이제 뭐 등등의 토론에서 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어쨌든 자신이 던져놓은 화두를 연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어, 미시세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어, 니스고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저 지혜로운 어마어마한 현자인 아인슈타인도 어, 결국 자신의 세계관을 또다시 붕괴시키는 어떤 새로운 사상 앞에서는 또 이것도 받아들이기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 되게 익살스러운 혀를 막 내밀고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은 그렇지, 웃는 거지 저렇게. 저 위대한 어, 과학자도 저렇게 웃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물론 비극적으로 보자면 아인슈타인의 인생은 뭐 이혼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자신이 살던 곳을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온주의와 이렇게 또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 대단한 우리 어떤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연한 박지원 선생, 음, 이 묘비명의 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비명은 어떤 돌아가신 분의 일종의 짤막한 전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묘비의 뒤쪽에 이렇게 그 사람의 짧은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것인데, 연한박지원이 쓴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누이나 자신의 누나가 돌아가신 그 묘비명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 이런 문체는 없었고, 정말 그 선생님이 꼭 소개하고 싶은 정도의 좋은 아름다운 문장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는 기회가 되면 어, 연한박지원의 이런 묘비명, 연한박지원 선생이 돌아가신 분, 자신의 주변에 돌아가신 분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묘비명을 쓴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지. 다선 정약용 선생, 둘 다 영조 정조 시기에 우리 실학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 중상학파인 박지원 북학파와, 물론 이 당파는 다르지. 연한 박지원은 노론이고 남인 세력의 이 정약용인데, 어쨌든 정약용
또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동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독교인으로 핍박당해서 신유박해 때 이제 저기 강원도 저기 전라남도 해남 땅에 강진으로 유배가기도 하고 자찬 묘지명 이게 스스로 자기의 묘지명을 쓴 거지 편찬.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음. 선생님은 이 7장 8장에 이 사리붓다 사리자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푸트라 하고 이 부처님의 죽음. 선생님이 볼 때 이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이 니르바나라고 해서 이렇게 불이 꺼지는 우리 욕망의 집착의 이 불이 꺼지는 것을 어,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대반열반이라고 해서 이 부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 대반열반경인데 거기에 나타난 부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게 8장이라면 그 부처가 어, 지혜 제일 내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 라고 하고 뭐 반야심경이나 뭐 이런 여러 경전들에 부처님이 청자로 설정해서 뭐 사리자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사리자 사리붓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수제자에 해당하는 분이지 사리붓다가 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 마지막 여행이 어, 나타내는 어떤 감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이 전체 내용 중에 사실은 대체로는 그래도 이분들의 죽음이나 산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대체로는 아는 사람들이야. 다 8명의 현인들이. 그런데 사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처음 알게 돼서 선생님이 이 책 전체 중에서 가장 감명 깊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사리붓다의 죽음이었는데 어, 어떤 선생님한테는 어떤 아주 감동의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이어서 어, 우선적으로 이 책을 진짜 다 못 읽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게 무슨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뭐 7장의 사리붓다 편은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의 붓다 편 아니면 이 에필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이 현자들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고미숙 선생의 정리라는 점에서 꼭 순서대로 쭉 읽을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제일 좋지만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적어도 7, 8 마지막 장까지 7장부터 뒤쪽은 좀 열심히 읽어보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음, 선생님이 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뭐 선생님도 뭐 내가 죽는다는 건 알지만 아니 뭐 아직 나는 뭐 삶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일이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음, 이렇게 하는데 이 고미숙이 이 책에 보면 마치 우리가 안 죽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죽음을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세계는 죽음을 자꾸만 은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금기가 아니고 터부가 아닌 적은 없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은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과거에는 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에 반드시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하시거나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어,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이 죽음의 공간에 이렇게 가볼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물론 장례식이나 이런 데 참석해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죽음은 마치 먼 남한테나 있는 일이고 나한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타부하다 이 금기시해서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진 거지 국립 선생님. 일부 동의하고 이 죽음이 금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절실하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럴 것인가? 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번에 이 호머 혹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이 아주 위대한 고전이지 트로이 전쟁 뭐 아킬레우스 나오고 오디세우스가 나오고 하는 이번에 8월 달에 어, 뭐 세계적인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는데 아마 어, 이 고전을 아주 잘 영화화한 것으로 듣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올해 기대작 중에 최고의 기대작인데 볼 생각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리아드의 영웅인 어, 아킬레우스, 파리스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킬레스건에 맞아서 유일한 약점인데 그래서 죽었잖아. 그래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승에 가서 죽은 아킬레우스를 만났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당신은 위대한 명성을 얻고 이렇게 저승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장군이 됐으니 참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오디세우스의 말에 야 사는 게 더 좋아 죽은 다음에 명성 필요 없어 사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속담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 뭐 이런 어, 것도 있고 그래서 음, 아마 이번 이 책 현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 죽음은 뭐지? 선생님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한 어른이 있나라고 하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나는 거는 20살 언저리에 어, 죽음과 관련된 글을 써서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시나 소설, 뭐 수필 등등을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이승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선생님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문학창작문 시간에 그 주제가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너희들처럼 선생님도 20살 언저리였으니까 에이 죽음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돌이켜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죽음들 가까운 분들 혹은 뭐 멀리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분들의 죽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은 어떤 걸까? 에 대해서 죽음은 깊이 사유를 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근에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이 죽음과 관련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인칭을 정했어. 3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그리고 1인칭의 죽음. 뭐 선생님이 배포한 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대체로 알 텐데 어,
죽음은 그냥 막연한 어떤 죽음이 똑같은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나의 죽음, 1인칭의 죽음은 내가 인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나한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냥 미래의 상상의 산물이지 내가 같이 이렇게 어, 경험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만나볼 수 없는 것이어서 나의 죽음은 나에게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에피크로스 쾌락주의 철학자인 에피크로스의 말인데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다. 왜? 인간은 살았을 때 인간이고 죽음에서는 죽으면 인간은 원자들의 산물이고 우리 정신도 원자들의 산물인데 삶은 그것이 우리답게 조합되어 있을 때 나하고 인간인 것인데 그 원자들이 해체된 것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은 인간을 경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오직 산만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철학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유할 만한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 이 죽음 이후의 명성 같은 것, 죽음 이후의 사후의 신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역사에 남아야지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부질없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 온전한 삶. 이 삶 속에서 내가 죽음 이후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죽은 이후에 나에게 남겨질 어떤 미션들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죽음은 나한테 없으니까. 왜? 나의 죽음은 이 세계에 내가 경험한 이 세계가 붕괴되는 거니까 죽음 이후에 뭐 하지 말고 죽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온전히 이 삶에 집중하고 이 삶에 집중한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 이제 어, 이 사후 세계가 없으면 작동하지 못하는 종교인들한테는 엄청 싫게 들린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폄하하고 에피쿠루스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의 금서가 되기도 하고 이 중세 시대에 아무튼 이 에피쿠로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켈레비치가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가져왔다고도 봐도 돼. 그래서 1인칭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냐.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러면 3인칭의 죽음, 타인의 죽음은 TV 속에 나오는 누군가의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실존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얼마 전에도 뭐 이란 전쟁에서 미국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란에 미국이 오폭한 그 학교에서 소녀들이 초등학생들 어린 소녀들이 뭐 수십 명이 죽었다 이런 것들이 와도 잠깐 슬프지만 돌아서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웃고 떠드는 게 우리잖아. 그런 게 3인칭의 죽음인데 진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은 1인칭 나의 죽음도 아니고 저 3인칭의 죽음도 아닌 바로 2인칭 너의 죽음이라는 거죠. 왜? 죽음은 영원한 누군가의 부재 없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존재가 없으면 찾아오는 고통, 사랑은 부재의 고통. 사랑은 누군가가 없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영원한 부재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표현이 없다. 부모 돌아가신, 부님 돌아가신 분을 고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표현될 수 없는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반론을 하자면 뭐
이게 사궁이라고 해서 사궁지수 뭐 이렇게 해서 음, 보호라고 하는 외로울 꽃자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표현은 있기는 하지 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어. 그게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클수록 고통의 깊이가 크다는 거니까. 사랑은 부재의 고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실존적으로 인간에게는 현상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애착을 갖고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라든지 뭐 굉장히 외로워하잖아. 분들 보면.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들, 현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생이 무상하니까 어, 부처님이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상을 좀 봐야 된다. 우리에게 항상성, 항상 있는 것은 없다. 다 소멸하고 변하고 사라지니 어쩌라는 거야? 음, 그 사라지는 것에 사라질 것을 좀 예쁘고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잘 담아놓기를 바란다라는 거지. 음, 우리가 나 역시 소멸하고 사라질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도 그렇고 한편으로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어떤 존재도 그렇게 죽을 존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무상해서 덧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점. 이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한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 이 죽음에 대해라는 책도 그렇고요. 어, 시간이 다 돼서 뭐 다음 주까지 이 책 끝까지 다 읽어오고 음, 그 다음 책들 미리미리 좀 읽어서 잘 준비하고 이 책을 다 빌리려고 하면 이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인근 도서관에서 다 빌릴 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국밥 한 그릇 안 먹었다 치고 한 달에 어, 2권 정도잖아. 그 정도는 용돈 아끼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서 어, 너희들이 현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모두 수고했어.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